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기혼 여성입니다. 평소 썰TV를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였고요. 그동안 저는 여기에 올라오는 기막힌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가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저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살다 보니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일이 다 생기게 되었네요. 얼마 전 저희 시댁에서는 조용했던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히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도련님과 결혼한 어린 동서였는데요. 결국 그 사건들로 인해 동서와 도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어느 정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께도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10년 전 3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알게 된 건 그보다 더 오래전인 20대 초반의 일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학교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 외에도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도 일을 했고요.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어쨌든 남편은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다 만난 사이였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친해졌고 일을 그만둔 후에도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있었죠. 저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대학교 학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지만 저희 남편은 저와는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용돈 벌이 겸 사회 경험 삼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정아야, 이따 퇴근하고 뭐해? 저 야간에 편의점 가서 일해요. 그럼 주말에는?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네가 저번에 재밌게 봤다고 했던 액션 영화 그거 2탄 개봉했던데.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오빠,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그새 까먹었어요? 야, 너는 조그만 게 무슨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쉴 틈도 없이 하냐? 그러다가 병 나겠다. 저는 오빠처럼 학비 대줄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제가 벌어서 써야 해요. 집에서 마시는 생수값이 아까워서 물도 학교 가서 퍼먹고 있는데 무슨 팔자 좋게 영화 타령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한 말이긴 하지만 정말 구질구질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딱히 부끄럽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 가난이 죄인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일단 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학비 걱정은 없었고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어서 돈 나갈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됐었거든요. 물론 자기 용돈 정도야 벌어서 쓰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긴 했지만 그 용돈마저도 부족하다고 하면 오빠네 부모님이 보태주신다고 했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다 아프면 병원비가 더 나간다고 타박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짠해서 잘 챙겨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인지까지는 본인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헷갈렸다고 했고요. 사실 저희 남편은 저 말고는 누군가를 만나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거든요. 아무튼 저희 집 형편이 본인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그 후로 몰래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어릴 때라 그래봤자 같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무거운 걸 먼저 날라주고 제가 쉴 수 있게 해준다거나 같이 퇴근하는 길에 끌고 온 아버지 차로 저를 집까지 태워준다거나 하는 정도였지만요. 어쨌거나 그런 소소한 도움도 그때는 퍽이나 크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고맙기는 했지만 저에게도 그게 이성적인 감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귀게 된 건 그로부터도 몇 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마침 사귀던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남편과 한풀이 겸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문득 그러더라고요. 본인과 만날 생각이 없느냐고요. 쓰레기 같은 놈들 그만 만나고 자기가 잘해줄 테니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충동적인 결정이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알아왔던 남편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만한 사람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적어도 저에게 상처는 주지 않을 사람이었죠.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요즘 세상에 남편은 바보 같다 싶기도 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제 결정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딱 저의 예상대로였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 가족들처럼 거창하게 호강시켜주지는 못해도 매일 웃게 해줄 수는 있다는 말에 결혼도 결심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좋았던 점은 다름 아닌 바로 남편의 부모님인 저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두 분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제 말에 시부모님은 저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는 오히려 모자란 우리 아들놈을 구제해줘서 우리가 더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오자마자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본가에서 나오면서 키우고 있던 고양이를 같이 데려왔는데 고양이 밥을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린 터라 집 비밀번호를 시부모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냉장고 한가득 시부모님이 저희가 돌아오는 날짜에 맞춰 밑반찬을 만들어 채워놓으셨더라고요. 유리그릇에 예쁘게 담긴 반찬에는 뚜껑마다 일일이 붙인 종이에 쉽게 상해서 먼저 먹어야 할 반찬들과 데워 먹는 법, 간이 약할 때 추가로 넣을 양념의 종류와 양 등이 적혀 있었고요. 심지어 냉동실에도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오신 고기들이 가지런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작 제 친정 어머니는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고생했겠구나. 이서방이랑 오늘은 푹 쉬어라 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다였는데 말입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뭘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봤니? 힘들기가 뭐가 힘들어. 어차피 먹는 우리 반찬 만들면서 같이 한 건데. 너희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음식 만들어 먹을 기운도 없을 텐데 너 고생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낮잠이라도 더 자라고 좀 해놨다.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어떻게 아시고 또 제가 다 좋아하는 반찬만 해놓으셨네요? 저희 이거 다 먹고 살찔 것 같아요. 살찌면 보기 딱 좋지 뭘. 아가 너는 워낙 말라서 살 좀 쪄야 해.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가 며느리 맛있는 것 좀 해먹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무튼 여름이라서 반찬 금방 상할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먹어라. 먹어보고 맛있는 거 있거들랑 전화 한 통 하면 내가 또 만들어주마. 위에 통한 내용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이렇게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경상도 분이시라 말투는 조금 무뚝뚝하시기는 한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살갑게 그지없으셨어요. 저는 그 뒤로도 시어머니께서 종종 보내주시는 반찬들을 먹으며 코끝이 찡해지고는 했습니다. 제가 7살이 되던 해 저희 아버지는 배를 타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제 밑으로는 3살짜리 남동생까지 하나 있었고요. 그 뒤로 혼자 남은 어머니는 어린 저희를 키우느라 쉴 틈이 없으셨어요. 그전까지는 가정주부로만 지냈던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가족 간의 정을 쌓을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보통의 가정에서는 평범하게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과일 깎아 먹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마저도 저희에게는 사치였거든요. 어릴 때 제가 가장 많이 봤던 모습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뒤돌아 누워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면 또 첫차를 타고 나가서 일을 하셔야 했으니까요. 머리가 크고 나서는 저도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느라 그 모습마저도 볼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으로만 그리던 그 부모님의 정을 저는 시부모님을 통해서 느끼고 있었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부모님까지 제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이었죠.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그렇고 시댁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시댁에 갈 일만 생기면 전날 밤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저에게는 그게 전부 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씩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바람을 쐬러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하는 게 소소한 행복이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소한 행복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만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얼마 가지 않아 눈앞에 닥칠 큰일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의 발단이 된 건 시동생의 결혼 소식에서부터였고요. 남편에게는 7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가지게 되셨던 누뚱이었죠. 시동생도 저희 남편을 닮아서 천성이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어요. 낯가림이 심한 데다 남편보다 훨씬 더 무뚝뚝하고 소심한 성격이어서 그렇지 시간을 두고 오래 보면 나름 말도 잘하고 다정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혹시나 남들과 다툴 일이 있으면 차라리 양보하는 성격이었고요. 저에게도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해 하기는 했지만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먼저 농담도 걸 만큼 친해졌습니다. 저와의 사이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시동생에게는 사실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무려 6년을 사귀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헤어지게 되었죠. 저희는 시동생이 받았을 충격을 걱정하며 눈앞에서 최대한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성과 비슷한 소개팅을 받았다더니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다행이다 싶었죠.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조금 빠르게 연애를 하는 감이 없잖아 있기는 했지만 이쪽 잘못도 아니고 저쪽의 바람으로 헤어지게 된 거니까 문제될 건 사실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죠. 진혁이 너 서로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결혼은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그 아가씨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짧게 만났잖아. 여자친구도 처음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 전제로 나왔던 거예요. 연애 오래 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그렇기야 하지만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결혼하는 건 조금 빠른 것 같은데 괜찮겠어? 저도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감당 못하는 단점이 뭔지도 알겠고요. 거기다 일단 바람기만 없으면 돼요. 이 사람이랑 일단 결혼해서 신혼 초에 연애하는 기분으로 같이 살고 싶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걱정 어린 마음으로 한 번씩 말리기는 했지만 결혼은 결국 당사자가 결정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죠. 거기다 연애나 결혼이라는 게 원래 주변에서 반대를 하면 할수록 더 거세게 불타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이상 이 결혼은 진행이 되기 마련이었죠. 결국 저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인사를 드리러 온 그 아가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첫 만남부터 예비동서는 심상치가 않았어요. 예비동서는 시동생과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하는 6살 차이가 났죠. 요즘 아가씨들이 다들 그렇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당찬 스타일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걸 두고 당돌한 스타일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예전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어른이 어렵지도 않고 당연히 거리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시부모님이 별로 어렵지 않기는 하지만
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더니 그래서인지 말도 무척이나 잘했고요.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질문들에도 회사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대답도 망설임 없이 잘하더라고요. 사람이 여유가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시부모님을 뵙던 첫 만남에 너무 긴장을 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를 정도였던 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느낄 정도였으니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안도 반, 불안 반의 심경이신 듯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날 첫인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혁이도 다 큰 성인이니 본인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끝으로 이 결혼은 진행되었고요. 그런데 우려가 사실이 되어버린 건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첫 설날에서였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었죠. 보통은 시댁을 먼저 갔다가 친정을 가는데 특이하게도 친정을 먼저 갔다가 시댁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명절 2번 중에 1번은 시댁에 먼저 가고 그 다음 명절은 친정에 먼저 가고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결혼하고 첫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오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시동생을 통해서 시댁에 의논도 아니고 통보를 하는데 가지 말라고 뜯어말 수도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통보를 들으시고는 걔가 그 집의 외동딸이라더니 친정 부모님이 어지간히 보고 싶어 하시나 보다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마침 친정 어머니께서 고향 친척집의 이모님이랑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하셔서 명절 사흘 동안 시댁에서 있다 가기로 했고요. 물론 내 집만큼 편하지는 않아도 시어머니가 뭘 이것저것 시키는 스타일도 아니고 일체 간섭이 없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며느리들에 비해서 제가 편한 편이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동서가 차례를 지내고 나서 집에 오는 바람에 차례 음식은 저와 시어머니가 다 했죠. 사실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이 크셔서 음식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원래도 동서 없이 저희 둘이서 해왔던 일이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대부분 시어머니가 만드셨거든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해서 옆에서 보조로 거드는 정도였죠. 차례를 지내고 먹은 아침상을 치우고 점심때쯤 되니 시동생과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점심상을 차리고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부산에 있는 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대전이었는데 발령 때문에 내려오게 된 거고요. 시동생에게 듣기로는 동서가 평소에도 야근이 많다고 해서 혹시라도 피곤할까 봐 원래도 잘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활기차 보였던 첫인사 때와는 다르게 피곤해서인지 밥을 깨작깨작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봐도 피곤한 안색이기는 했습니다. 아가, 밥을 왜 이렇게 못 먹어? 입맛이 없니? 아니에요. 차를 오래 타고 했더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뉴스 보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막히더라. 고생했겠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이렇게 계속 오고 가고 해야 할 텐데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요. 명절 끝나면 출근도 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언제까지 이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랑 의논을 했거든요. 의논이라니? 설날에는 시댁에 오고 추석 때는 친정에만 갈까 싶어서요. 명절을 쪼개서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든 것보다 차라리 사흘씩 몰아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서의 발언에 저희는 모두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명절 때도 안 오겠다니 조금 황당했죠. 명절에는 서로 모여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구나. 꼭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 내 생각에도 마찬가지다. 명절에는 피곤해도 너희가 고생 좀 하거라. 동서가 뭔가 말을 덧붙이려고 했지만 내내 말이 없으셨던 시아버지께서 딱 잘라 거절하시자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밥상 분위기가 어색해진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본인이 꺼낸 이야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동서는 조금 뾰루통한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로 의논을 했다는 말은 시동생도 그 말에 찬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쳐다보고 계셨죠. 시동생은 눈을 깔고 숟가락질만 묵묵히 하고 있었고요. 곧이어 남편이 농담을 던지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그 안타까운 노력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경직되었던 분위기는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놔둬 동서.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방에 가서 좀 쉬어. 지연이 네가 설거지만 좀 하고 들어가라. 뒷정리는 놔두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밥그릇들을 들고 나르려는 동서에게 저는 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서를 다시 붙든 건 시어머니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설거지를 시키셨고 그 뒤에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사위만 백년 손님이 아니고 며느리도 백년 손님이에요. 저 이 설거지 못하겠어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동서 입에서 나온 말에 방으로 들어가시려던 시아버지가 다시 거실로 나오실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이 뚱딴지 같은 소리에 모두들 동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희 친정에 먼저 다녀왔었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사위를 백년 손님이랍시고 설거지 한 번 안 시켰어요. 이 사람 거기서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사위가 귀한 손님인데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요.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그래서 지금 설거지 좀 시켰다고 이러는 거니?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랑 제가 설거지를 했으니 여기서는 남편이 설거지를 해야 맞죠.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는 이 집 며느리로 온 거지 종으로 온 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누구 한 사람만 계속 일하는 건 불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독박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명절 끝나면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저도 남편도 입을 벌리고 서서 뭐라고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저희 시어머니셨겠죠. 저는 딸 같은 며느리 이야기 믿지도 않고요. 조금 어려워야 예의 차리고 얼굴 붉힐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손님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는 친정 가 있을 동안 너희 형님이 음식 다 만들고 새벽부터 차례상 차리느라 고생했다. 차린 음식 집어 먹으면서 그건 왜 생각도 안 하니? 너희 형님 혼자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건 괜찮고? 형님 혼자 고생하신 건 안타깝지만 그걸 도맡아서 하는 형님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을 형님이 하셨으면 설거지는 최소한 아주버님이 하셨어야죠. 안 그래요, 아주버님?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 남편을 향해서 되묻고 있더라고요. 졸지에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된 남편은 사람 좋게 웃으며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제가 설거지할 테니 고생하신 여성분들은 다들 들어가서 쉬십시오. 진혁이 너 나랑 같이 설거지하자. 아니 여보. 당신도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 과일이나 먹으면서 좀 앉아서 쉬라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저렇게 웃으면서 수습을 하니 제가 먼저 나서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시집을 오자마자 폭탄 선언을 한 동서 덕분에 저희의 첫 명절은 분위기가 아주 끝내줬죠. 아마 평생 가도 잊지 못할 첫 명절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으면 그 일은 어쩌면 해프닝처럼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비슷한 일들은 반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서는 김장을 직접 담가서 먹었거든요. 어머니 손맛이 좋으시기도 하고 사먹는 김치는 양념도 적게 들어가서 맛이 없기도 하고 너무 비싸기도 했고요. 물론 김치 담글 때야 며칠 동안 근육통에 시달릴 만큼 엄청 고생이기는 하지만 일단 한 번만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도 시댁에서 김치를 담글 때 남편과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갔던 건 아니고 사정이 생기면 빠지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면 시어머니 혼자서 저희가 먹을 것까지 다 담그셔서 나눠주시고는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그러 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시동생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친여가 별일 없지? 내가 방금 보낸 문자 봤니? 네 어머니. 그런데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날 일이라도 있어? 저희 둘 다 그날 출근해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큰형네랑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일하러 가야 하는 거면 어쩔 수 없지. 그 회사는 어떻게 된 게 주말에도 일을 시킨다니. 니쳐도 별일 없지? 네, 그 사람도 아무 일 없어요. 제가 나중에 어머니께도 직접 전화 드리라고 얘기해 둘게요. 사실 시댁의 김장 일정은 한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하지만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니 어쩔 수가 없었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차피 동서가 와서 도울 걸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었고요. 달라진 거라고는 동서 목까지 한 입 더 늘어나는 바람에 평소보다 김치를 조금 더 많이 담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서 김장과 수유까지 끝낸 뒤에 시동생네에 보낼 김치를 통에 곱게 담아서 남편을 통해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다른 집안 행사 때문에 동서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김치는 입에 맞았냐고 제가 물었더니 대답을 얼버무리던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김치 안 먹었어요, 형님. 안 먹었다고? 왜? 입에 안 맞았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김치를 안 먹어서요. 매운 음식도 싫어하고. 아, 그랬구나. 생각해보니까 어쩐지 동서가 김치 먹는 모습을 못 본 것 같네. 원래 김치를 안 먹었구나. 네, 먹지도 않은 김치를 시집와서 담그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요즘 누가 김치를 집에서 담가 먹나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다 사 먹지. 김치 담그러 오라시길래 깜짝 놀랐다니까요. 동서의 투정 섞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김치 담그러 온 줄 알겠네. 회사 일이 살렸지. 네? 회사 일이요? 그 주말에 출근한다고 안 온 거잖아. 도련님이 그러시던데? 그이가 그래요? 저 출근해야 한다고? 아니야? 당황해서 되묻는 제 질문에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글쎄 그날 출근한 적이 없다고 하지 뭐예요? 도련님 혼자서만 정말로 급한 회사 일이 있어서 그날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정작 본인은 하루 종일 집에서 모처럼 낮잠도 자고 푹 쉬었다고까지 얘기하면서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거짓말을 했나 보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이러면 매번 김장 때마다 새로 핑계를 찾아야 하는데 어쩌려고 저러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동서 말에 의하면 먹지도 않을 김치를 왜 담그러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동생에게 안 가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시동생은 안 가는 건 그렇다 치고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며 되물었고요. 동서는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지 이런 일은 원래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있는 그대로 시어머니께 전하라고 했다고 했고요. 하지만 차마 시동생 입에서는 그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거짓말이 튀어나오게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김치를 동서가 안 먹는 건 그렇다 치고 도련님은 어머님 김치 엄청 좋아하는데 같이 안 먹겠다는 거야? 저희 둘 다 집에서 밥 차려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조금씩 밖에서 사다 먹으면 돼요. 정 어머님 김치 먹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오든지 하겠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차마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전하지는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붙들고 말했죠. 남편도 조금 황당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려서 아직 철이 없는 것 같다고요. 앞으로 진혁이 저놈 고생문이 훤히 열린 것 같네. 그저 이 말이 전부였죠. 이쯤 되니 시동생도 안타깝기는 했지만 옆에서 저런 걸 말리지도 못하고 너무 바보 같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겠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때라도 이 싹을 잘랐어야 했는데 그 일을 그렇게 덮어놓고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 행사나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더니 매번 바쁘다고 하는 건 예사였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제나 빠지는 건 다반사였고 어떻게 오게 되더라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먼저 돌아가기 일쑤였고요. 조카 둘을 낳고 나서는 점점 더 심해졌죠. 제일 최근의 일은 이거였어요. 시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나 시동생 편을 통해서 통보한 말이었습니다. 제사를 이번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영 빠져야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원래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제사 음식 먹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 것 아시잖아요. 절도 안 하고. 교회 요즘은 안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바빠서 못 나가기는 했는데 얼마 전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 참. 그래서 앞으로 쭉 안 오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대신에 제가 열심히 올게요. 동서가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동서가 교회에 안 나간 지 벌써 20년도 넘었다고 들었었거든요. 동서의 친정 부모님은 매주 열심히 나가고 계시지 본인은 교회에 실망을 한 일이 있어서 안 나가게 되었다나 뭐라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 앞에서 못 박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아예 못 오게 되었다고요. 누가 봐도 동서가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뻔했죠. 시부모님은 그 일로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고 크게 실망하신 눈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셔도 작은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어두워지셨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소소한 일들이야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제사는 아직까지 집집마다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동서를 보기도 싫어서 잘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와봤자 매번 분위기만 흐리고 서로 기분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집안 행사를 해도 한다고 통보만 하고 오면 오나 보다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하실 뿐이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오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고요. 차라리 동서가 없으니 분란이 없어서인지 저도 마음이 더 편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큰일이 닥치게 되었고요. 바로 시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발견 당시에 이미 암 말기여서 손을 써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내 투병 생활을 하셨던 거죠. 가는 시간이 어찌나 야속하던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아버지의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고요.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지만 간병을 하시는 시어머니도 걱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저와 교대를 하시다 간병인을 쓰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짧은 병원 생활 끝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부른 시어머니께서 저희 앞에 뭔가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너희 시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인데 처분해서 너희 필요한 데 있으면 쓰거라. 더 오를 것 같으면 놔둬다 팔아도 되고.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죠. 일단 이건 꿈에서조차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나 남편이나 시아버지께 땅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저희 주실 생각 마시고 그냥 어머니가 쓰세요. 너희 아버지가 내 앞으로 남긴 건 이 집이면 충분해. 이 나이 들어서 그 땅까지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니? 세금이니 뭐니 골치만 다 아프지. 너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의논한 거야. 그동안 너도 그렇고 특히 큰아가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뭘 시켜도 생글생글. 너무 고마웠단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이거 저희 못 받아요. 그냥 넣어둬. 네 시아버지 마지막 유언이다. 더 해줄 건 없고 이거라도 너희한테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 나도 그렇고. 저는 뜻밖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시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곁에서 말 한마디라도 더 붙여드릴 걸 싶은 생각에 후회도 들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에게 남겨주신 그 땅은 당장 팔더라도 5억을 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조금 더 있으면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하길래 일단 팔지 않고 가지고 있기로 했고요. 마음 써주시는 시어머니께 감사해서라도 앞으로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동서에게도 전해지게 된 건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시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기가 무섭게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동서가 불이 났게 시댁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날따라 주말이라 저희 셋은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뛰어오느라 숨까지 몰아쉬면서 집으로 쳐들어온 동서의 모습을 저희는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땅을 전부 아주버님네 주신다고요? 그래, 친혁이한테 들었니?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냐? 주차를 하고 올라오느라 뒤늦게 도착한 시동생은 입을 꾹 다물고 복잡한 얼굴로 서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부르지도 않은 동서의 등장에 의아해하시다가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그럼 그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전부 다 아주버님네에만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요? 같은 자식인데 저희한테 주실 건 없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같은 자식이냐? 네? 너희는 손님이잖니. 네가 처음부터 그랬잖니. 손님 대접해달라며. 언제는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왜 아쉬운 소리야? 손님한테 재산을 주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자 동서는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말까지 더듬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그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고 저 얘기고 나는 관심 없다. 진혁이 너도 와이프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같은 소리 하려고 찾아온 거냐? 어머니, 너희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가족 모임이고 행사고 명절에 제사까지 다 챙긴 게 누구였는지. 네 아버지 아프실 때도 너희는 병원에 몇 번이나 찾아왔고 너 같으면
누구한테 재산을 남기겠냐고? 시어머니의 호된 질책에 시동생은 입술만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서는 눈물까지 글썽글썽해져서는 어머니께 매달리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땅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저희가 아직 그 땅을 처분하지는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반가운 이야기라도 들었다는 듯 화색을 띄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동서의 행동은 전에 없이 달라졌습니다. 부르지도 않은 제사며 가족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다며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예, 이거 가지고 돌아가거라. 여기 와서 나한테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땅은 이미 너희 형님네한테 줬어. 어머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이 회사도 요즘 어려워서 성과급도 잘 안 나오고요. 애들이 이제 학교 들어갈 때도 다 돼서 학원비도 많이 드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 그걸 왜 여기 와서 나한테 얘기하니? 애들 교육비는 다 부모인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돈이 부족하면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남들도 다들 그러고 살아. 어쨌거나 나는 일 없다. 동서는 때늦은 노력을 남인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애처로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좀처럼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고요. 그동안 저희에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동서와 시동생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완강한 모습에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렇게 일방적인 노력을 한 지도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챘는지 동서도 다시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예전처럼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고요. 시동생만이 때때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겨올 뿐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끊기는 대로 저희는 또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끊기고 시동생네는 시동생네대로 잘 살겠지 싶었던 찰나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글쎄, 동서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는 제 물음에 시동생을 만나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도 황당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몰라. 그 미친 여자가 진혁이 출장 간 사이에 집으로 남자를 끌어들여서 놀고 있었다잖아. 진혁이가 출장이 일찍 끝나서 먼저 돌아왔다가 그 꼴을 본 거고 집에 애들도 있다는데. 뭐라고? 바람도 어이가 없는데 애들 있는 집에서까지 그랬다고? 동서 진짜 제정신이래? 이제 동서라고 할 것도 없어. 진혁이가 바로 소장 접수하고 이혼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미친 여자야. 어떻게 애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남편 입에서 처음 나온 욕이었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아무리 경우 없는 행동을 해도 남동생의 와이프인지라 말을 아끼던 남편이었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바람이 시작된 지 벌써 2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두 번째 바람 상대였고요. 증거가 명백하니 그 진흙땅 싸움에서 이긴 건 시동생 쪽이었지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었죠. 이혼 후에 참담한 얼굴로 울며 찾아온 시동생을 보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한숨만 내쉬고 계셨고요.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결혼이라는 것도 세상에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거나 동서와의 저희 시댁과의 이 기가 막힌 인연은 동서의 바람으로 결국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몇 년의 시간들이었어요. 저희는 요즘 다시 가족의 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웠던 시동생이었지만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잖아요. 요즘은 시어머니께서 어린 조카들을 봐주고 계세요. 애들은 또 죄가 없으니까요. 연세도 있으신데 시어머니 혼자서는 더는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도 주말마다 시댁을 찾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고요. 그동안은 연을 끊다시피 했던 시동생도 가끔은 불러서 저희랑 같이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그동안 식구들에게 너무 죄송했고 앞으로 두고두고 갚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이제 한동안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 누구에게도 마음고생할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애초부터 이상한 싹은 자르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다 지나가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